네, 안녕하십니까. 경매 실전 투자 지금 방송 강의하고 있는 윤동순 박사입니다. 사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실전 투자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경매 절차와 NPL에 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매나 NPL 모두 권리를 취득하는 그러한 방법론입니다. 사실 경매 자체는 물권, 즉 소유권에 대한 취득 방법론이고요. NPL은 채권에 대한 취득 방법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다 모두 부동산을 담보하는 부분이라는 부분은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고가의 자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신중하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 검토 사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바로 권리 분석에 대한 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NPL이나 경매 투자하셔갖고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났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지만 손해 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NPL 경매에 대한 투자입니다. 특히나 이런 권리 분석에 대한 지식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거 NPL 팁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배당표 작성 시 굉장히 유의사항들이 많습니다. 사실 경매 자체는 이런, 이후에 그 다음에 그 경매를 낙찰받고 새롭게 본인들한테 그 낙찰자가 이후에 돈이 들어오는 부분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NPL 같은 경우는 배당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내 이전에 본인들이 그 NPL로 취득을 했었을 때 취득가 이전에 있는 소유권 혹은 권리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나 이 배당표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은 것이 바로 NPL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나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감정가하고 명도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그 NPL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NPL, 즉 채권 자체를 매각을 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감정가와 명도 인도의 문제도 있다는 부분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그 경매와 NPL을 떼어놓고는 말씀을 못 드릴 정도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경매 절차와 NPL의 절차에 대한 부분들 제가 절차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하게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경매 같은 경우는 자격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격 제한을 모르고 경매 입찰을 왔을 경우에 경매 자체가 불허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채무자 겸 소유자는 이런 입찰 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가 있고요. 무능력자, 특히 미성년자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임장을 받아서 할 수 있느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재경매인 경우에는 종전 낙찰자는 안 됩니다. 또한 이해관계인의 집행법원 및 그 친족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이런 정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자격에 굉장히 제한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자격 제한이 있는데 경매 과정에서요. 경매 낙찰이 받고 또 일주일 내에 이러한 부분들은 자격 제한자가 입찰을 받는지에 대해서 허가 불허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요. 입찰 시 필요사항이 있습니다. 본인 입찰 시에 신분증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분증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주민등록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이 있죠. 여기에 여권까지는 되는데 그 외의 것들은 안 됩니다. 등본 떼어가서는 이런 부분들 안 되니까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도장 없고 사인으로 한다 그러시면 안 되기 때문에 도장 꼭 챙겨 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입찰 보증금이 있는데요. 이 입찰 보증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찰 보증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격, 그러니까 최저 낙찰 예정가에 그 이상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입니다. 바로 입찰 낙찰가의 최저가가 입찰 보증금인데요. 보통 우리가 입찰 가격의 10%가 보통 보증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입찰 보증금 자체는 최저가의 1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것이 전에 유찰된 배경에 따라서 보통 20%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보증금이 20%를 내야 되는지 10%에 내는지 꼭 해당 집행관에 꼭 물어보시고 해당 보증금을 입찰 보증금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에요. 대리인 입찰 시에는 대리인 증명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요. 본인의 위임 사실이 기록된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도장, 입찰 보증금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한데요. 여기에 본인의 주민등록증, 그러니까 대리인의
증명을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죠. 그래서 본인에 필요한 본인의 그 위임장들, 본인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도장, 입찰 보증은 다 들어가야 되는데 본인의 도장이 들어간 위임장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요. 입찰표 작성 시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입찰표에 사건번호, 물건번호 등 해야 되는데 특히 이 물건번호를 안 넣었을 경우에도 굉장히 차순위한테 밀려서 낙찰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굉장히 물건번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특히나 이 보증금액 같은 경우에요. 기재하고 날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증금액 자체를 10%인지 20%인지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입찰표 자체는 경매 당일날 법원에서 나눠주니까 혹은 인터넷으로 뜰 수 있는 부분 좀 알 수 있는 미리 한번 써보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 입찰표 잠깐 쓰는 방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입찰기일 날짜를 써야 되고요. 이러한 날짜를 써서 사실 그 입찰기일 자체가 굉장히 그 기일 날짜도 써야 되지만 사건 번호 쓰셔야 됩니다. 사건 번호 쓰시고 사건 뭐 2015 타경 1호 타경 13 그러면 13번 쓰셔야 되고요. 물건 번호가 꼭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 번호를 여러 개 있는 경우에도 꼭 물건 번호를 쓰셔야 되는데 물건 번호 안 써갖고 낙찰이 배제되는 경우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이 본인이 보통 경매 입찰 봤을 경우에는 본인 걸 쓰셔야 되지만 대리인 입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원래 경매에 들어간 사람 것을 이 자리에 쓰셔야 되고요. 대리인은 이쪽에다 쓰셔야 된다는 점 분명히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금액은 여기에다 쓰셔야 되고요. 사실 보증금액이 있습니다. 보증금액은 보통 입찰 가액의 한 10% 정도를 쓰셔야 되는데 이 10%를 쓰시는 금액계가 여기다 쓰셔야 된다. 근데 보통 우리가 전에 유찰돼서 20%로 나오는 경우에도 바로 여기다가 쓰셔야 된다라는 부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요. 경매 절차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자면요. 사실 경매 신청을 하는데요. 보통 이 상태의 NPL 투자자가 이때 경매 신청을 많이 합니다. 보통 담보부 채권의 소유권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채권자가 경매 진행을 하는데 경매 신청 비용을 예납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매 비용 자체는 우리가 NPL로 나중에 채권으로 상환을 받으실 경우에는 배당표에서 최우선 변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비용은 다시 돌려받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경매 개시 결정 부분이 있는데요.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임의 경매를 하면은 보통 근저당권 즉 물건을 갖고 경매를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강제 경매는 보통 우리가 법원 판사의 집행문을 갖고 진행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개시를 받아지면은 경매 집행지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 배당 요구 신청 종기일입니다. 우리가 경매를 진행했을 때요, 기존 가장 기본적인 근저당권보다도 우선한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순위 임차인들이요, 배당 요구 신청 종기일 이전에 배당을 신청했느냐 아니면 이후에 신청했느냐에 따라서 NPL이나 경매의 지위가 경매자의 낙찰자의 지위가 상당히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종기일 이전에 임차인이 배당을 했었을 경우에는 보통 그 경매 낙찰자가 이전에 낙찰 금액에서 먼저 배당을 받아가니까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요. 배당 종기일 이후에 만약에 배당 신청을 했었을 경우에는 낙찰자가 이후에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늘어났다는 부분 명심해야 됩니다. 반대로요. NPL 채권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후에 이후에 배당 종기일 이후에 만약에 신청이 됐다 그러면은 배당 상황에서 배당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수익이 나오는 거고요. 이전에 종기일 이전에 신청을 했다 그러면은 배당을 하실 때 선순위 배당을 받기 때문에 NPL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배당 요구 신청인 종기일 이전에 선순위 임차인이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더불어서요, 입찰 매각 때 굉장히 실시를 하는데 낙찰이 안 됐을 경우엔 재매각이 되고요. 허가 결정의 확정들이 쭉 나가는데 이때 당시에 이때 낙찰 불허가 절차상의 흠결 부분 혹은 채무자의 변동 사항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허가와 결정 불허가 결정이 나는 그러한 시기가 있고요. 여기에
대금 납부 기한이 결정이 됩니다. 이때 이제 이후로 보통 경매로 입찰 보신 분들은 잔금을 치르면 되고요. NPL로 투자하셨던 부분들은 이 배당표를 작성을 하셔갖고 이 배당표에 맞는 그 금액대로 배당을 받고 여기에 따른 종기일 이후에 이 배당에 따른 선순위 채권에 대한 수익을 나눠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NPL의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사실 NPL 개념은요, 부실채권입니다. 부실채권인데 부담보, 담보가 있는 부실채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우리가 보통 채권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중에서요, 보통 채무자가 이자나 아니면 그의 반대급부를 주는데요, 3개월 이상 연체됐을 때 우리가 보통 부실채권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부실채권 중에서 담보권이 있는 채권, 즉 그런 담보부 채권을 우리가 NPL이라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런 담보권이 있는 채권을 갖고 수익을 내는 부분들이 보통 우리가 NPL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투자를 하는데 회수해서 수익을 내야 되겠죠.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배당 투자 방식을 통해서 투자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NPL, 즉 부실채권을 갖고 해당 경매 기간에다 경매를 진행을 하셔갖고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이 낙찰자가 잔금을 치르겠죠. 그러면 이 잔금을 치러서 배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받은 채권액으로서 투자 수익을 내는 방법이 보통 우리가 배당 투자 방식을 통한 투자금 회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유입 방식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유입 방식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부실 채권을 갖고 담보되는 부동산을 경매로 넣었을 때요. 이러한 경매를 낙찰이 돼야 되는데 채권 이하로 낙찰 경우나 혹은 그 담보되는 부동산에 대한 어떤 수익성이 어느 정도 보증이 된다 그러면은 이 채권을 매입하고 있는 NPL의 소유권자가 직접 경매에 참여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해서 이 채권과 금액을 상계시켜서 투자하는 방법인데 결국은 이렇게 경매로 취득한 금액은 나중에 부동산을 활성화시켜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사실 이 개인 투자자는 근저당권자이기 때문에 채무자나 이해관계인한테 직접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PL, 즉 부실채권을 높은 가격에 나왔지만 좀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채무자나 혹은 이해관계인한테 찾아가서 굉장히 높은 가격의 채권을 저렴하게 다시 되팔아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들도 굉장히 요즘 많이 성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되는 이런 부동산 자체가 굉장히 좋은 물건일 때 이러한 부분들 이해관계이나 채무자에게 직접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NPL 투자 방법 세 가지 방법과요, 경매를 해서 진행하는 방법, 경매 투자에서 이렇게 수익을 내는 방법, 이렇게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